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냄비에 손을 갖다 대거나 무척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손을 찔리면 통증을 느끼죠. 이렇게 아픈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몸을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이런 물리적 통증은 알겠는데 심리적으로 아픈 이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를 잃은 슬픔, 누군가에게 느껴지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나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 물건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이기심 같은 그런 나쁜 감정 말입니다. 당장 생각해봤을 땐 이런 감정들이 우리 몸이나 심리 상태를 보호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백희영 기자가 오늘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 직독잡설 팟빵 채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팟빵뿐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에도 전체 에피소드를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구독 좋아요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본격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직독잡설 함께 해주실 백희영 기자, 남국민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또 새로운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 기자가 오늘 취재 갔다가 바로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늦게 왔죠. 되게 수원까지 힘들어 갔다 오느라고. 무슨 취재를 하시길래? 페타로 취재했어요. 페타로가 뭐예요? 페타로.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마음을 타로점으로 알아봐 주는 거죠. 누가 봐도 왜 사자의 냄새가. 너무 좋은 사업이다. 틀렸다는 걸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위안. 심리적인 위안을 받는 거죠. 오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구나. 보호자에 대한 카운셀링 같은 서비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 강아지 모네 사진을 가져가서 물어봤어요. 어떤 때 행복하니? 넌 요즘 행복하니?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뭔가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 최근에 상황이 만들어졌대요. 그게 뭘까요? 틀이에요. 새로운 강아지. 새로운 강아지가 왔어요. 둘째 강아지가 와서 걔가 그걸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 잘 배분해달래요. 사랑을. 그거 당연한 소리죠. 나한테 5,000원 줬으면 내가 해줬을 텐데. 그냥 카드를 뽑았는데 배분 카드가 나온다니까? 배분은 모든 사람 배분을 좋아하죠. 안 좋은 일은 배분해 주는 게 맞지. 왜 이렇게 너무 부정적이네. 솔직히 아무튼 그게 믿음을 가지면은 믿게 되는 거죠. 세상에 참 다양한 게 많이 있네요.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오늘 책도 좀 그런 거예요. 심리. 그래요. 맞아. 오늘도 심리학 책 갖고 왔다 그랬죠. 그러게요. 강아지의 심리, 사람의 심리. 그러니까 오늘 책 고른 이유에 대해서 좀 심리학 부전공 하셨다고요? 복수 전공. 부전공 아니고 복수 전공. 그래서 평소에 자꾸 심리 전문가라고 하고 다니게. 그러니까 이거를 왜 몰랐죠? 나는 그냥 요즘 자기가 심리를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 심리학 전공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심리학을 이제 복수 전공을 했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스스로한테 약간 불안이나 결핍 같은 게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네. 약간 멘탈리 흔들리는 시기잖아요. 고등학교가. 네. 고등학생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복수 전공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게 심리학을 복수 전공. 근데 왜 자꾸 윤상원 기자는 웃죠? 웃고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 페타로 얘기 나온 이후부터 지금 내가 뭔가 사자에게 당했다는 그런 웃음을 자꾸 날리는데 일단 우리 셋 중에 일단 우리 둘은 뭘 키우잖아요. 개랑 고양이 키우고 윤상원 기자 안 키우는 데다가 그냥 이 타로 자체에도 회의적인 데다가 고양이 강아지를 안 키우니까 사주 안 봐요? 사주 많이 보죠. 많이 보는데? 이 사람?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는 데도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커뮤니케이션이지 이거. 아무튼 그래서 심리학을 하게 된 이유가? 네, 아무튼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스스로 감정을 좀 알고 싶다. 근데 이게 심리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 감정의 어떤 이름 네이밍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 감정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사이드 아웃 있잖아요. 인사이드 영화. 맞아요. 인사이드. 그 영화 만든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게 된 게 자기 딸이 중학생이고 사춘기였는데
도저히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 그 사춘기 성격이 이해가 안 돼서 제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를 상상을 하면서 그 인사이드 아웃을 구상을 했대요. 머릿속에 저런 감정들이 서로 인격체가 돼가지고 다투고 있지 그래,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했대요. 정말 완벽하게 묘사를 했네요. 근데 그러니까 걸작이 된 거지. 이게 사람이 맞아요. 얼마나 딸한테 시달렸으면은 그 깨달음을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명작이 나한테 진짜 나오지. 얼마나 근데 심리학을 공부하면 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평상시에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 왜 우리 부모님은 네. 저럴까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형제자매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뭐를 줬을까? 심리적으로 뭐를 줬을까? 심리적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그런 네. 부분들.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부모님한테서 기인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를 어떻게 키웠느냐가 내가 어떤 인간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우리 시루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의였거든요. 고양이 시루가요? 고양이 얘기예요 지금. 네. 시루가 한 2달이 안 돼가지고 부모님을 여의고 얘가 이제 그 고양이가 거기서 발견됐어요. 그 차 본네트 안에서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서울에서 본네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서울에서 차가 용인까지 가가지고 그 고속도로를 달려서 발견이 된 거예요. 뭐가 죽을 있으니까 뻔했네요. 죽을 뻔한 거죠 보통은. 그죠. 근데 얘가 그러니까 완전 애기 때니까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도 그 저 옷 같은 데다가 이가 쭈쭈비라 그러는데 그 젖 빠는 행동을 해요. 그게 왜 부모님을 빨리 떠나면은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그리움이 남아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요? 그 얘기 듣고 그 생각했어. 부모님의 영향이. 제 지금 성묘인데도 지금 쭈쭈비를 하거든. 보통 성묘는 쭈쭈비를 안 하게 되는데 그걸 보통 끊어요. 근데 그래요? 그게 시루처럼 일찍 부모 고양이랑 떨어지면 많이 그런데요. 그리고 얘가 좀 그런 사회성 교육도 덜 받아가지고. 그럼 모네도 그래요. 사회성이 안 돼가지고 다른 강아지들을 보면 짖고. 모네도 저기 2달 때 그래 데려왔으니까. 그런 특성이 돼. 사회화가 안 됐다니까. 사회화가 안 됐죠. 물론 걔는 뭐 좀 다르지만 사람이랑 그런 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 책을 어쨌든 심리학에 관심이 많으시고 심리학 책을 그래서 고르신 것 같은데 다른 책들이랑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교보 같은 데 가봐도 심리학 관련해서는 심리학 되게 너무 많아. 그죠. 뭐. 심리학 책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시중의 심리학 책이랑 좀 다른 게 네. 전공자라고 하니까 되게 그런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 심리학 책들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뭐 심리학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있고 이게 뭐 이런 게 있다. 뭐 되게 유명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뭐 약간 이런 류는 재밌는데 네. 그 흥미를 위주로 쓴 거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약간 이런 게 있구나 현상을 알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 스스로의 감정이 왜 이런가 이런 근본적 질문에 대답을 잘 안 해주거든요. 이게 읽다 보면 이거 자기계발서인가? 약간 이런 게 맞아요. 많아요. 그런 거 그게 좀 많아요. 혼동이 되는 게 긍정의 맞아요. 힘 이런 게 과연 심리학 책인 줄 알고 처음에 읽었는데 맞아요. 역시 자기계발서인 거예요. 읽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약간 그런 거 많죠. 하지만 이 책은 좀 전문성이 있어서 골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럼요. 이 책은 심리학자이면서도 의학 관련한 이제 진화론 과학자 되게 장황한데 네. 아무튼 그런 분이 쓰신 거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좀 내가 불안을 느끼거나 공황장애 같이 이런 나쁜 감정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네. 내 감정이 왜 이런 나쁜 감정들이 생기는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게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구나 아니면은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이 좀 되는 책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이나 나쁜 감정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심리학을 배운 이제 백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심리학을 전공한 그 이유랑 비슷한 거네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작가가 그래서 심리학자예요, 의사예요, 과학자예요? 뭐 책을 봤었는데 진화론 같은 것도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과학 전공인가요? 이분은 심리학 전공이에요. 심리학 교수인데 랜돌프 네스라는 교수인데요. 새로운 어떤 길을 개척했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은 그 진화 생물학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셨대요. 네. 그러니까 심리학자인데 네. 생물학자들하고 친하게 지낸 거죠. 근데 그 생물학자들 중에서도 진화론을 되게 미는 그런 생물학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네. 진화의학이라는 분야를 좀 개척을 약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 좀 과학이랑 이런 거를 접목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을 진단하는데 진화학을 쓰는 건가요? 뭐 안 그러면
왜 우리는 흔히 진화는 이제 그 찰스 다윈이나 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을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진화론을 이용해서 심리적이고 좀 정신적인 병에 있어서 이제 진화학을 결합해서 설명을 하는 책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책 원제가 네. Good Reasons for Bad Feelings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나쁜 감정에 대한 어떤 이유들,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 존재하는 어떤 합리적이고 그쵸. 좋은 이유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기적 감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번역을 됐었죠. 해보니까 약간 네. 이기심에 관한 내용 같잖아요. 네. 우리 인간들이 이기적이다 이런 내용 같은데 그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 나쁜 감정을 느끼는데 이제 왜 그러는가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책인 거죠. 그렇군요. 이제 좀 주의해서 읽으셔야겠습니다. 이기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감정들이 있는 뭐 합리적인 이유 이런 거겠네요. 근데 그래서 궁금하네요. 그냥 우리가 왜 아까도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좀 힘들고 어렵고 나쁜 감정들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네. 사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그런 그 나쁜 감정을 안 느끼면 더 행복할 텐데 왜 이런 사람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살아남았으면 그냥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진화학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은 생각만 낙천적인 사람들만 세상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 좀 비관적인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런 게 좀 궁금하죠.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해주는 거죠. 어허. 이제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네. 들어가기 전에 일단 두 분께 질문을 드리자면은 나쁜 감정을 얼마나 많이 느끼세요, 두 분은? 저도 항상 느끼는 것 같은데. 아 맞아. 저는 오늘 그 제가 기사 보내드렸죠. 한숨 많이 쉬면 방구를 많이 낀다. 그 유사의학이야. 아니 저 그 쓴 기자님 기자 선배는 죄송한 말씀인데 무슨 뭐 한숨을 얼마나 많이 쉬면은 믿고 싶지 않겠죠. 왜냐면 윤 기자가 한숨을 진짜 많이 쉬니까. 제가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 정말 부정적이 아니, 모든 게 부정적이고 그 부정적으로 뭉뚱그린 그런데 불안이 많은 타입이죠. 불안과 맞아요. 긴장. 머릿속에 불안이가 있을 것 같아. 그 왜 인사이드 아웃을 치면 빨간색. 불안이가 예를 들면 빨간색 맞나? 빨간색은 화난이. 네. 아 보라색이가 불안인가요? 보라색이 불안이는 없을 걸? 네, 불안이 슬픔이 웃음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조이 웃음이 아니야. 기쁨. 어쨌든. 그렇지. 네. 그런 게 있어요. 뭐 키영 기자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욕망 그런 뭔가 저는 조이가 그래도 그치,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요.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단일 감정으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컨트롤 그 럴을 잡고 있느냐라고 네.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윤상원 기자는 그 fear 그 보라색 남자애죠. 걔가 잡고 네, 있고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초록색 디스커스팅. 완벽한 자기 객관화가 되네요. 그게 잡고 있고 남궁민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지? 뭘까요? 나는 그래도 조이인 것 같아. 그 남궁민 기자야말로 생각보다 조이예요. 조이예요. 저는 그 다들 아시겠지만 보이는 것과 다르게 별로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많지 않아요. 별로 생각 없어요. 저 맞아요. 지금. 맞아.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던한 부분이 많고 일상에 크게 개의치 않는 맞아. 편이에요. 별 생각이 없어. 백희영 기자는 확실하죠. 네, 그 확실히 초록색이죠. 디스커스트의 성격과 정말 비슷해요. 그쵸. 걔가 뭐 이러는 네, 그런 비슷하잖아요. 맞네. 놀랍도록 자기 객관화가 되는 성격이 좀 얘랑 조이가 같이 움직이고 아 저요? 네. 그렇네. 아무튼. 이거 인사이드 아웃을 안 본 분들은 어려울 꼭 수 봐야 될 것 있겠다. 같아요. 근데 꼭 보세요. 진짜 꼭 봐야 되는. 맞아. 이 영화 진짜 재밌죠. IPTV VOD로라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래서 재밌어요. 인사이드 아웃을 제 생각 잘된 드라마, 잘된 영화잖아요. 네. 이제 MBTI가 유행이니까 머릿속에 이제 MBTI들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근데 MBTI 너무 많아. 아니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재밌잖아. 이 MBTI 유니버스를 만드는 거야 아예. MBTI 너무 많아. 그 시즌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드라마 인물들을 다 MBTI 인물들로 해가지고 역시 저 ENTP 저 완전 또라이라 가지고 제가 ENTP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ENTP세요? 저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진짜 되게 독특해. 아무튼 근데 이제 왜 그래서 나쁜 감정을 어쨌든 원 질문은 나쁜 감정을 얼마나 많이 느끼냐. 그러니까 윤상원 기자는 많이 느끼고 네. 남궁민 기자는 가끔 느끼고 네. 약간 부정적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네. 전 약간 간혹 그 빨간 애 걔 누구죠? 그 분노. 분노가 있어요.
갑자기 뭐 하나에 꽂히면 급발진 갑자기 있어, 급발진 거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 디스커스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역겨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감정이 성가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맞아요. 이 에너지를 다른 데다 쏟으면 내가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을까? 생산적일까?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작가도 그런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왜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낄까? 왜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남궁 기자는 왜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니까요. 음과 양. 음과 양을 맞춰야 모두가 행복하면 뭐요 갑자기? 아니 모두가 행복하면 이 사회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열심히 살지도 않겠지. 모두가 행복하면 유토피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토피아지. 얼마나 좋은 거야. 유토피아가 존재하지 그러면 않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고등 생물이 안 됐겠죠. 그냥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왜 외계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외계인들이 우리를 침공하지 않는 이유는 네. 너무 차원이 너무 높아서 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악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길고양이 커뮤니티에 침공을 하진 않잖아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지. 길고양이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외계인이 솔직히 외계 생물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넓은 그래, 우주에.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한테까지. 아니 근데 이제 뭐 그중에 미친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길고양이를 침공해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지만 만약에 그들이 얻는 인간을 그래도 침공해서 얻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없나?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우리가 무슨 안쳐놓으면 일을 잘합니까? 힘이 셉니까? 뭐 시킨 대로 그렇지. 하잖아요. 그럴 수는 있지. 아니지. 우리가 이미 지배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사회 체계를 누군가 이미 하긴 만들어놨기 그럴 수는 때문에 있죠. 우리도 지금 이거 뭔가 아무 시키지 않는데 컨텐츠를 만드는데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우리의 뭔가 이미 그거 심어 놓은 거야. 고차원적으로. 너무 이제 좀 막 나가기 그래서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거 만들어놔서 다 듣고 있는 거죠. 저분들도 심심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근데 심심하다 우리 걸 들을 것 같진 않아. 아니에요.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유, 지금 무슨 소리세요? 183명의 지금 그러니까 구독자분들과 183명의 구독자들을 모욕하고 있는 거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네. 또 사과하려고. 왜인 것 같냐 네. 윤성원 기자. 저는 근데 약간 우리 스스로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오, 저도 책을 읽은 티가 나네. 전 안 읽고 얘기를 해보면 안 읽으셨어요? 네. 근데 고양이들이 그 길고양이들이 저는 왜 고양이를 키우면서 정말 그 심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사람이랑 다르지만 고양이들이 막 경계하고 도망가고 이러면 아쉽다고 인터넷에 올리는데 어떤 분들이 요즘은 길고양이 이렇게 뭐 잘해주고 한 거 사진 올리면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그 경계심이라는 게 사라지면 얘네들은 쉽게 죽는다는 거예요. 길고양이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우리가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왜 쟤는 경계하지? 이렇게 잘해주면은 앵기면 좋을 텐데 하는데 네. 도시에서 사는 고양이들한테 그 경계심이 바로 생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겠죠. 의심하고 저거 먹으면 죽지 않을까 의심을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인 거잖아요. 의심, 경계 이런 게. 근데 그게 걔네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쁜 감정도 우리한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이제 이 책이 해줄 텐데 네. 그 전에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많은 종교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첫 번째 교리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게 전제거든요. 너반 아니에요? 열반. 열반. 맞아요. 예. 그 고통을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 없애야 그 열반에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고 고통을 인정하고 근데 그 고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게 어디냐? 욕망. 욕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네. 이제 그러면 고통도 없어지고 네. 나는 열반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이게 불교예요. 근데 이건 결국 어떤 거냐면 나쁜 감정이 그러니까 왜 있는지를 대답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쁜 감정을 없애자. 없애자는 거죠. 있는 건 인정하되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고 이거는 그냥 어떤 신이 내린 어떤 형벌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생을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네. 환생을 안 하는 게 곧 열반에 오르는 길인데 맞아. 네. 우리가 이미 태어난 이상 우리는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는 것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형벌인 거죠. 근데 이게 그 부처가 그 석가 그 왕자잖아요. 왕자. 네. 왕자인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고 왕자니까 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 자기는 없는 게 없는데 왜 자꾸 자기는 고통스러운 게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있으면 네. 이제 고통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도. 그게 엄청 신학적으로 항상 논쟁거리예요. 네, 그래서 왜 악이 맞아요. 있나? 그래서 왜 악이 있는지를 엄청 논쟁을 하잖아요. 네. 왜 악은 없어지지 않고 있나.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삶은 고통이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열반에 오르자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는 하고 기독교에서는 계속 논쟁이 있고 기독교에서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왜 악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게 엄청 고차원적이라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저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거를 어떤 인격적 대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악마라는 사탄이라는 인격적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를 스토리로 풀어 물론 더 고차원적이겠지만 대중적으로는 그런 반쪽의 존재들이 있다. 태초에 그리고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많이 하죠. 원죄에서 시작이 됐다 보든 왜냐면 그 전에는 죄가 없었거든 이 세상에. 아담과 이브의 그 네. 원죄를 그 우리가 사과를 받았다. 먹는 그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악이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도 교부 철학이라고 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제 완전 초기 신학자가 이제 정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게 논쟁거리. 왜 그러면은 신이 전능한데 이런 잔인한 학살이나 뭐 범죄가 왜 있어? 이거에 그쵸. 대해서 인간 자체가 그때 죄를 지어놔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한 게 사과를 먹었다. 그거는 욕구, 그쵸. 그러니까 네. 욕망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사과가.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게 원죄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작가도 그럼 욕심을 부리게 되는 그 감정 있죠. 네. 예를 들면 질투심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불안 이런 것도 감정. 불안도 사실 시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왜 있는지를 약간 진화론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진화학자들이랑 친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느끼는 나쁜 감정들이 사실은 이제 진화하면서 생긴 그런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진화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데, 근데 오히려 진화를 하면 나쁜 감정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제 나쁜 감정이 들면은 이제 인간한테도 안 좋고 좀 힘들고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 들면 인간이 열심히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했겠지. 나쁜 감정이 안 들면은. 나쁜 감정이 안 들면 응. 열심히 안 산다. 그렇죠. 근데 남궁민 기자 행복할 때 더 열심히 살지 않아요? 아닌가? 아니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뭔가 해야겠다라는 모티브가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내가 몸 이렇게 싫으면 도망을 가잖아요. 사람이 채찍질을 하면 도망을 가잖아요. 그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채찍질을 안 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생산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대를 잇지도 않았겠지.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부정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그 심리학에서 이제 그게 있는데 부정적인 걸 계속 이렇게 던져주면은 하는 사람이 있고 모티브가 다른 거구나. 모티베이션이 좀 다른 거죠. 나는 행복할 때 어떤 강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니까 강화를 하겠다.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나는 행복하니까 성취를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아니면 나는 성취를 안 하면은 내가 너무 불안하고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질문을 우리는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방금 윤상원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진화라는 게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자연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더 좋은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이렇게 환경에 맞게끔 그렇죠. 진화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세상에는 뭔가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좀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불안, 장애 이런 사람들이 불안 장애나 이런 거가 있는 사람들은 네. 불행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왜 우리의 유전자는 네. 우리의 몸이 신체적인 뭐 암이나 뭐 아니면 뇌종양이나 이런 병이나 네. 아니면은 불안이나 긴장이나 아니면은 기분 장애나 이런 심리적인 병 같은 병에 걸리게 만드는 그런 형질들을 왜 진화 과정에서 제거를 못했나? 네. 이거에 이제 이 네스 의사가 네. 답을 하고자 하는 거죠. 뭐 종합적이네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암이나 뭐 신체적인 병조차도 왜 제거하지 못했나. 근데 참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이 심리학자가 아니라 과학자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네요. 맞아요. 이 사람 되게 과학자 같아요. 그래서 이게 책이 쉽지는 않아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랄까 좀 심리학 쪽에 좀 그래도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읽으면 더 재밌을 책이고 사실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에요. 왜냐면 이 책이 이 관점이 곧 모두의 관점이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들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건 네스 의사가 얘기하는 거는 네. 진화를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인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전반적으로 진화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나쁜 감정의 씨앗을 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행복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보다는 네. 우선 일단 생존,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인류가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한 명 한 명은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이로운 거다. 이거 비슷한 이런 논리 있어요. 그 농경의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문명이 시작된 걸 농사 지으면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부 역사학자들은 인류가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저주가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저주요? 네, 왜냐면은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면 한 명이 자라는데 100만 평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옛날 사냥하러 할 때는. 근데 농사를 지으니까 한 100평에서도 10명이 살 수 있는 거야. 네. 그럼 이게 너무 괜찮은 장사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좋잖아요. 그럼 다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 뭐냐면은 10명이 계속 10명이 상관없는데 또 애를 낳잖아요. 먹고 살만 하면. 그럼 결국은 그걸 또 그만큼의 사람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계속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 최고 승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쌀이 승리자다. 쌀은 그냥 키워준 거잖아, 자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쌀이 승리자고 인간은 그때부터 뭐 그런 근거가 뭐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그걸 먹으면서부터 사람이 이가 썩기 시작하고 허리가 디스크가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뼈를 분석해 보면 그렇대요. 그리고 골격이 왜소해지고 힘도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병도 많아지고.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사냥하고 고기 먹고 이럴 때 야채 먹고 이럴 때 우리 그래서 구석기 식단이라고 하면 좀 좋은 거 먹잖아요. 그 탄수화물 안 먹는 거잖아요. 그래요? 처음 들어봤어요. 구석기 식단이라고 고기랑 날 야채 이런 걸 먹는 식단이 있어요. 진짜 그게 네이밍이. 근데 그게 너무 몸에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은 그러면은 위가 더 튼튼해요. 왜냐면 소화력이 강해야 되니까. 근데 곡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장이 약해지고 소화력이 그러니까 약간 짧아졌거든. 짐승에서 약간 그쵸. 인간으로 우리가 약간 넘어오는 그런 하얀 거예요. 그 백면 서생이 된 거야. 점점 인간 그쵸, 자체. 그쵸. 옛날에는 이런 우락부락한 터프남이었는데 예를 네. 들면 그러니까 그게 인류 개개인은 약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승리자는 누구냐? 벼랑 밀이 좋은 장사를 우린 하고 있다. 그렇지만 벼랑 밀은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그래서 큰 건지 뭐냐면 진화라는 건 한 명 한 명이 잘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유전자들 있잖아요. 인간 유전자들을 더 많이 전파시키니까 유전자가 결국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맞아요. 이것도 정확해.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약간 그게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 하나하나 개체는 그냥 전달자, 도구, 매개체일 뿐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심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 작가 얘기하는 것도 네. 자기가 여태까지 그 정신 분석을 할 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불안이 있으면 그것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이고 이랬는데 돌이켜보니까 왜 이런 불안이 있는가, 왜 인간에게는 근원적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니까 이게 뭔가 인류라는 그 종족이 계속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구나.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희생했다. 그렇죠. 그런 거로도 볼 수 있죠. 심지어 이제 개인이 살아남는 것조차도 그거에 포함이 되는 게 그러니까 기대 수명 같은 게 네. 행복할수록 기대 수명이 원래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긍정적일수록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대 수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가 오래 사는 건 내 유전자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인류가 전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노예라는 그 이론의 심리 버전인 거죠. 그런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두 분 다 질투심이 얼마나 있어요? 질투심? 전 생각보다 질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유능하거나 그런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질투라기보다 부럽죠. 뭐 질투가 부러운 거죠. 그런 거 말고 여자와의 관계에서. 그 이성적인 관계에서. 그게 총량이 딱 있나요? 그게 사람마다 너무 케이스가 다르지 않나? 상대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그 상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는 좀 더 그런 약간 불안하고 네. 질투심이 좀 더 높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윤상원 기자보다 남궁민 기자가 좀 더 많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예.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책에 의하면 네. 남궁민 기자가 더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궁민 기자 유전자가 생존 확률이 그치.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택돼서 내려온 게 네. 행복하고자 하면 원래는 좀 느긋하고 윤상원 기자처럼 좀 이렇게 열반에 오르는 것 같은 열반이. 예. 약간 모든 걸 특히 이성관계에 있어서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은 되게 안 좋게 들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진화한 버전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게 이제 윤상원 기자처럼 느긋하면 네.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경계심이 낮으니까. 경계심이 낮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불쾌하세요? 옛날에 보면은 막 러시아 소설 읽으면은 엄청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11명 막 자식 낳고 가둬놓고 엄마가 막 매년 애 낳고 나가서 돈 가꾸고 이런 거. 그러니까 원래 남편이 무심하면 그러면 안 그렇죠. 허생 부인은 허생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거죠. 허생 같으면 유전자를 못 부리는 거지. 근데 완전 집착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람들은 이제 애를 많이 낳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생각을 해봐요. 아직 장가를 안 가신 선배들 생각해 보면 좀 약간 비혼 느긋하시잖아요. 전반적인 비혼주의자들의 그런 거 그게 있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지 않고 네. 아까 말했듯이 인간 한 명 한 명을 매개체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좋을 대로 유전자를 이제 후대에다가 전달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남궁민 기자가 질투를 느끼고 윤상원 기자보다는 약간 경계심을 이제 발현을 시키면서 결국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지를 않고 이제 내 아이만을 임신한 채로 후대를 잇게 된다. 뭐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남궁민 기자 유전자가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질투심이나 경계심이 필요한 감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점점 이렇게 되지라고 하는 게 그게 진화의 관점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저희가 맨날 그런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친목질한다고 욕하고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정치질한다고 서로 욕을 하지만 결국 그러는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체계를 만들고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걸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그런 먹이 사슬에서 왜 올라가는 사람들이 꼭 좋은 방식으로만 올라가진 않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제 진화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쁜 감정의 씨앗을 인간 개개인에게 심었고, 그래서 이제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걸 나쁜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된 인간들이 자연 선택으로 살아남게 되고 이런 거죠. 이게 이 사례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런 불안 감정 있잖아요. 뭔가 그 무리를 거스를 때 불안감 있잖아. 뒤처질까봐 불안. 요즘에 제일 그거잖아요. 뭔가 너무 그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그 포모라 그러잖아요. Fear of Missing Out인가. 맞아요. 네네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뭐 예를 들면 남들 비트코인 하는 것들 막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사람이 내가 그냥 내 돈 1,000만 원인데 그걸 아무도 투자 안 하면 내가 돈을 잃은 게 아닌데 누군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내가 잃은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웃긴 감정이잖아요. 그 포모가 그래서 요즘 이야기 많이 되는데 저 얼마 전에 동물 다큐 보는데 이렇게 그 초식 동물 떼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한 마리가 딴짓하다가 좀 뒤처진 거예요, 무리에서. 근데 바로 늑대가 와가지고 걔를 그걸 덮쳐가지고 먹었어요? 딱 주변을 돌다가 그렇게 좀 딴짓하거나 뒤처진 애가 나오면 바로 잡아먹어요. 근데 보고 아 그래 인간도 저렇게 빨리 조직에 졸졸 쫓아다녀야 되지. 안 그럼 낙오되면 죽는 사람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는 약간 동물 다큐를 보면서 약간 과하다. 인간 사회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그 거대 조직에서 낙오되면 그런 경우가 많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 한국이 약간 근데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집단주의. 그치, 한국은 특히 더 그렇고. 재기의 가능성이 다른 미국보다는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포모라는 감정이 완전 부정적인 생존에 나쁜 건 아닐 수 있다. 아 그럼요. 인스타 안 하고 이런 것도 사실 포모를 막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고자 하는 욕구일 수 있죠. 근데 그래 이런 게 진화로 이루어진 거면
나중에 먼 미래에는 그럼 이런 막 불안한 감정들이 그게 다른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몇백만 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진화를 하면은 그럼 진짜 거의 뭐 맨날 약 먹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닐까? 미국 사람들 그러잖아. 다 맨날 약 먹고 살잖아. 근데 이제 2부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조금 더 희망적인 그런 것도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직면을 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의 결과다. 뭐 이렇게 이런 걸 아는 게 뭐 삶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정신의학적인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어떤 정신 질환을 이제 진단하는 체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거예요. DSM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발간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진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은 상원 씨 얘기를 해볼게요. 윤상원 기자가 불안감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윤상원 기자가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네. 의사가 딱 그 DSM을 딱 이렇게 보면서 네. 이러한 걸로 봐서는 뭐 우울증이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안감을 덜하게 해주거나 우울감을 좀 덜하게 해주는 약을 처방을 해줄 거예요. 네. 뭐 남궁민 기자도 마찬가지죠. 정신과 상담을 우울증 때문에 이제 가면은 수면제나 아니면 항우울성 약물을 처방을 해준단 말이죠. 네. 요즘에는. 네. 근데 이제 닥터 네스는 이 작가는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불안이나 우울이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암에 걸리면은 부수적인 것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식욕 부진, 네. 아니면은 막 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살이 빠진다거나,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머리카락 빠지는 것 자체가 병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탈모일 때고 네. 이게 암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병이라고 하질 않잖아요. 왜냐면 증상이죠. 암이 병이고 이건 맞죠. 증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정신의학에서는 아직 그런 체계가 없어서 이 모든 게 다 자꾸 병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슬픔도 지나치면 병, 불안도 지나치면 병 이렇게. 근데 이제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대할 때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걸 야기하는 무언가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병이라고 보고 네. 항우울제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불안을 뭐 우황청심환보다 더 센 그런 약들이겠지만 그런 거를 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SM 진단표에 따르면은 일정 기간 이상 심한 불안이나 뭐 우울이 지속되면 그거 체크하는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체크해서 의사가 획일적으로 약간 이거는 불안증이다. 뭐 아니면은 공황장애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버리는데 네. 이런 거는 이제 너무 획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알고 나면. 어떻게 세분화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냥 너는 불안이 9, 뭐 우울이 10. 그러면은 너는 불안과 우울이 같이 왔지만 넌 어쨌든 우울증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고 네. 사람의 개인적인 그 상황이나 그런 측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어떤 사례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여자가 맨 처음에는 이제 뭐 내과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우울증으로 돼서 이제 정신과까지 넘어온 거죠. 네.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증상은 제가 강간을 당한 후에 시작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 네스가 갑자기 그 전까지는 강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강간을 당한 이후부터 이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하면서 담당이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강간 사실을 아세요? 이랬더니 담당이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강간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우울증에는 걸리지는 않잖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허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상황을 고려를 안 하고 네. 그냥 우울증이다. 이렇게 우울증이네. 이걸 치료해야지.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증상을 병으로 보는 잘못된 사례라는 거죠. 근데 이건 되게 대표적인, 그러니까 좀 딱 그 맞는 사례네요. 그러니까 그 증상을
맞아요. 병으로 그리고 본다는 그게 사실 자체. 어려운 게 이 진단 체계를 세분화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그쵸.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는 다 너무 사정이 상황이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일률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는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난 사실 다 동료 누구 때문이요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긴 하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또 다른 사례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네. 남자가 그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네. 뭐 너무 심한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의처증이 너무 심한데요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안해하고 그런 의처증을 계속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조금 마음을 비워보세요. 아니면은 뭐 이런 불안 약을 좀 드셔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6개월이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 약간 진화론적인 걸 접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본 거죠. 아, 그런데 상황을 이제 고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혹시 그 여자친구, 그러니까 아내가 네. 뭐를 불안하게 하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별로 불안하게 하는 게 없는데요 이래요. 근데 그러면 아내가 외박을 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다 그 상황보다는 약간 내 감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 뭐 의처증 같은 거 자체가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황을 먼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심리학에서 인용하는 어떤 진단 그런 표나 그러니까 스트레스 척도랑 이런 사건 목록 같은 거는 되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개개인의 우울이나 불안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느끼는 나쁜 감정을 이렇게 막 꾸깃꾸깃하게 구겨가지고 목록에 막 껴넣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불안이나 나쁜 감정이 그 자체로 병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증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거죠. 근데 이게 근데 아까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환자들도 이거를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경우도 있나 봐요. 맞아요. 여기도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제 제가 JTBC 시지프스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네. 그 조승우가 거기 정신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승우 그 배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맨날 정신병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떡방에 그랬잖아요. 조승우 몇 번째 정신병으로 나온지 아는 사람? 진짜 정신병이 늘 있어요. 그쵸? 네, 거기서 저는 또 정신병인 거야. 근데 그 무슨 사람이 정신병이에요 이번에? 뭐 그 또 특이한 병인데 거기서 이제 재벌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오. 그 상담해주는 그러니까 얘도 이미 그 약물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미국에서 어딘가 드라마 있는 거 가져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그 미모의 여성 의사랑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갑자기 반말하다 야 빨리 약이나 달라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전 여자친구야. 항상 흔한 설정이죠. 갑자기 상담. 그건 말이 안 돼. 전 여자친구가 원인을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처방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조승우가 또 화를 내는 거야. 그거 보면서 저렇게 근본적인 처방도 힘들다. 저 환자들이 약을 바라는 거지 그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죠. 아까 그 강간당했다고 말하는 여성분도 네. 100명이면 누가 그거를 의사 앞에서 말하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한 번에 터놓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계속 미뤄지는 그렇지. 경우도 많은 거죠. 근데 참 어려워요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정신 치료는 사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환자들이 자기 방어 기제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기 그럼요, 때문에 그거를 뭐 그러니까 물론 말은 쉬운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시간이 벌써 이제 1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일 것 같아서 좀 쉬었다가 2부로 이거 되게 재밌네요. 오늘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재밌네요. 역시 심리학. 그래서 좀만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